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지난번 국산차 판매 데이터에 이어서 오늘도 작년 판매 데이터에 관한 건데, 작년에는 신차 판매가 꽤 잘 됐어요.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4%가 증가했습니다. 뭐 코로나도 지나갔고 반도체 부족 해소됐고 뭐 원자재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차를 제대로 쑥쑥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런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주문에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이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해도 계속 지금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요, 공급 과잉으로 기울면서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차가 잘 팔렸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우리나라에 작년에 팔린 차를 이렇게 사용 연료별로 이렇게 좀 보면은요, 휘발유와 하이브리드는 증가를 했죠. 하이브리드가 46.3%는 확 올라간 게 특징인데, 작년에 하이브리드 선호도가 좀 급증하기도 했고요. 몇 년 동안 반도체 부족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가솔린이나 디젤차 주문하면 몇 달이면 나오는데 하이브리드는 뭐 주문하고 1년 기다려야 되네, 뭐 만에 뭐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근데 요랬던 분위기가 하이브리드 차량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판매가 급증하는 요런 현상이 생겼죠. 근데 하이브리드와 휘발유만 판매가 늘었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디젤은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감소될 것 같고요. LPG가 22.1%나 감소된 게 눈에 띄는데, LPG가 휘발유에 비해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LPG 연료 값이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LPG 가격은 대략 800원에서 1000원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비슷하게 계속 유지가 됐는데,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휘발유 가격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좀 불편해도 LPG 충전소가 좀 아무래도 멀리 이렇게 좀 더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LPG 넣기 힘든 건 알지만 LPG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샀던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굳이 LPG를 사야 돼? 그냥 휘발유로 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게다가 경제성 때문에 LPG를 샀던 분들이 경제성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이브리드가 차 처음 살 때는 좀 비싸긴 하지만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하이브리드가 더 이득이다. 그리고 파워도 더 좋고 주행 질감도 더 좋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많은 분들이 갔었던 거죠. 그래서 LPG는 이제 찌그러져야 되는 거냐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죠. 2024년에는 LPG 차량 판매가 쭉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만 대 넘게 뭐 12,000대씩 이렇게 팔리는 요 포터 봉고가 디젤 엔진을 아예 단종을 하고 LPG 터보 엔진으로 바꿔서 올해부터 팔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포터 봉고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계속 LPG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PG를 또 많이 소비를 하겠지. 그러면 또 LPG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약간 뭐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그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해드리면요, 디젤 경유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디젤은 이제 고속도로로 오가는 커다란 트럭이나 고속버스 이런 것만 남고 대부분 다 디젤은 단종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럭버스, 요 디젤 차도 결국에는 수소차로 대체될 것이다. 당장 대체되는 게 아니고 이제 먼 미래에 수소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카이주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준 요 마지막 도표, 요 마지막에 있는 기타 연료가 수소예요, 수소. 근데 이 수소 연료가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현대 넥소 판매량도 반토막이 났어요. 하여튼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보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수입차 판매량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작년 수입차 판매 1위는 BMW예요. 8년 만에 벤츠를 이기고 BMW가 수입차 1등을 되찾았다는 얘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일단 수입차 점유율부터 들여다보면요, 재작년 2022년에는 수입차가 29만 대나 팔리면서 1987년 수입차 판매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도 20%를 살짝 넘었는데, 작년에는 다시 내려왔죠. 작년에 2023년에는 현대 기아차 판매는 쭉 늘었는데 수입차 판매는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수입차 점유율이 20.3%인가 그랬다가 18.7%로 다시 내려왔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비싼 차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를 가늠했던 그런 수치인데, 얼마나 살만해졌냐, 얼마나 차를 살 때도 사치를 부리느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수치이긴 했는데, 뭐 이제는 그게 좀 의미가 많이 좀 사라졌죠. 국산차는 무조건 싸고 수입차는 무조건 비싸던 시절에나 이게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사치풍조 뭐 이런 거랑 연결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 비싼 국산차도 많이 생기고, 뭐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고, 그리고 수입차라고 해서 다 비싸진 않잖아요. 테슬라 봐봐, 5,699만 원 모델 Y, 그런 차가 어딨어. 국산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산차 수입차 딱 선거어서 따로 따지는 것도 좀 이제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국산차라고 하면 사실상 현대기아, 제네시스 외에 KG 모빌리티 정도, 르노와 한국GM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다 뿐이지, 이미 뭐 이거는 외국 브랜드잖아요. 실제로 한국GM은 수입차 가져다 파는 물량도 꽤 되고, 르노코리아도 수입해서 파는 차들이 꽤 있었잖아요. 띠리링 띠리링.
자, 이제는 수입차 판매 1등 2023년에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가 BMW였다는 거, 요 얘기를 할 텐데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15년까지 BMW가 계속 수입차 판매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부터 벤츠가 1등으로 올라가서 벤츠가 7년 동안 1등 하다가 작년 2023년에 다시 BMW가 1등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거. 사실 2022년에도 9월인가 10월 달까지만 해도 BMW가 벤츠를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벤츠가 연말에 막 할인 막 쏘고 막 그래가지고 판매 확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벤츠가 1등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벤츠가 BMW보다 약간 이렇게 처질 때 막판에 막 벤츠가 할인 막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뒤집지는 못하고 그대로 BMW가 8년 만에 벤츠를 누르고 수입차 1등이 됐습니다. 벤츠와 BMW 누가 더 많이 파느냐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거리죠. 프리미엄 브랜드의 양대 라이벌이기도 하고 라인업도 뭐 거의 그냥 촘촘하게 겹치잖아요. 거의 모든 차들이 다 경쟁 상대죠. 벤츠가 원래 그냥 부동의 1위였었어요. 계속.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BMW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면서 여러 지역에서 벤츠를 앞지르면서 전 세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 BMW가 지금은 가장 많이 팔리게 됐죠. 요게 몇 년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BMW가 1등이 다시 됐습니다. 사실 고급차 그러면은 벤츠밖에 없었다고 하죠.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잖아요. 게다가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S클래스 요거를 W180 시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벤츠의 대표 고급차가 1953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1953년도 이전부터도 벤츠는 유럽 귀족들에게 차를 많이 팔았어요. 여러 지도자들, 대통령들 벤츠 많이 타고 다녔고 심지어 히틀러도 벤츠 타고 다녔었잖아요. 반면 BMW는 벤츠에 비하면 거의 신생회사입니다. BMW는 사실상 1960년대 넘어서면서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맞아요. 이때 벤츠가 고급차는 다 이렇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BMW는 그 밑에 중형급 이하의 작은 차들부터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작고 가볍고 핸들링이 아주 좋은 3시리즈급 요런 거를 만들면서 벤츠를 슬슬 자극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7시리즈도 1977년부터 만들긴 했지만 S클래스의 대안으로서 좀 인정받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예요. 사실 요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BMW가 벤츠를 이기는 나라는 거의 없었는데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BMW가 벤츠를 요때 계속 이기고 있었죠. 90년대 2000년대 다 BMW가 벤츠를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BMW는 일찌감치 BMW 코리아를 1995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벤츠 코리아는 7년이나 뒤에 200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요때도 뭐 BMW가 벤츠보다 많이 팔고 있었죠. 여튼 1990년대나 2010몇 년 여기까지는 BMW가 벤츠를 이기는 나라가 거의 없었는데 한국은 계속 BMW가 벤츠를 매년 이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BMW 본사에서 한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BMW 고위 임원이 한국 가서 보고 와가지고서는 한국을 배워라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본사 가서. 그리고 뭐 BMW 회장도 왔다 가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 막 몇 개 계약하고 가고 뭐 또 한국에 뭐 투자하고 BMW 코리아 직원들도 BMW 본사로 데려가가지고 일 시키고 막. 그리고 당시 디자인 총괄 했었던 크리스 뱅글 이분도 한국에 몇 번 와가지고 한국인 디자이너들도 막 만나고 가고 뭐 한국인 디자이너들도 뽑고 막 이랬었어요. 게다가 BMW 코리아 직원들도 다른 나라로 발령나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승진해서 가기도 하고 지사장으로 간 분도 있죠. 지금 BMW 코리아 대표하고 있는 한상윤 대표 이분이 2010년도 요때는 BMW 코리아 마케팅 총괄 했었던 시절인데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7시리즈 나전 7기 에디션 뭐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에서 공예랑 디자인 뭐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그냥 이렇게 뭐 밥 먹고 막 이러다가 나전 7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7시리즈 이거 한번 이렇게 뭐 해볼까 뭐 해가지고 이게 됐어요. 7시리즈의 이 우드 그레인에다가 나전 7기 한 거 그때 반응 좋았죠. 본사에서도 와서 보고 막 뭐 이러고 가고 그랬는데 이걸로 그때 이분이 이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요거 끝나고 나서 이분이 말레이시아 지사장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가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BMW 코리아 대표로 이제 금임 환영을 한 거죠. 그때 7시리즈 나전 7기 에디션 요거 함께 했었던 BMW 코리아 직원들은 다 잘 풀려가지고 뭐 롤스로이스 본사로도 가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BMW는 한국에 좀 많이 관심을 두고 한국에 좀 늘 각별했죠. BMW 코리아 직원들도 늘 좀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좀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도 있었고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영종도에 BMW 드라이빙 센터가 뭐 아시아 최초로 뭐 독일에 있는 드라이빙 센터보다도 한국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가 더 커.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품 물류 센터 이것도 한국에다가 딱 두고 그리고 한국에 BMW R&D 센터도 있어요. 게다가 BMW가 한국산 부품 엄청 많이 가져다가 지금 합니다. 한국에 차만 안 만들 뿐이지 한국산 부품을 많이 가져가요.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전기 충전기 이거를 우리나라에 1000기를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BMW 코리아가 우리나라에 거의 2000기가 넘는 전기 충전기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건데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충전기 이렇게 까는 물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충전기는 뭐 BMW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다 함께 쓸 수 있는 콤보트 방식의 전기차 충전기예요. 여튼 BMW는 한국에 이렇게 참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벤츠 코리아는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들리죠. 벤츠 코리아나 BMW 코리아나 한국에 차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판매 법인이에요. 근데 두 회사가 한국을 대하는 방식은 좀 온도 차이가 꽤 나죠. 물론 벤츠 코리아도 한국을 위해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뭐 한국산 부품도 많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뭐 드라이빙 센터도 뭐 하고 뭐 하는데 뭐 드라마 PPL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뭐 하긴 하는데 게다가 제가 뭐 벤츠에 딱히 관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벤츠가 했던 좀 나이스하고 좀 기억에 남는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별로 없어. 게다가 벤츠 코리아도 우리나라에 전기차 많이 팔긴 하는데 전기 충전기 이거 몇 대 했습니까? 200여 대나 깔았나? 하여튼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벤츠 코리아의 미담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오늘 벤츠 BMW 판매량 얘기하다가 이거 자꾸 얘기가 새는데 딱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딱 하나만. 벤츠 코리아 대표가 지금 누구냐? 벤츠 코리아 대표 마티아스 바이틀. 이분은 나 보지도 못했는데 사장이 최근에 바뀌었나 봐요. 하여튼 그 전에 토마스 클라인인가 그랬고 그 전에 드미트리스 실리키스인가 뭐 이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벤츠 코리아 사장은 계속 외국인이 벤츠 코리아 와서 차 잘 팔고 요거 인정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또 가거나 본사로 가거나 하면서 승진해서 가고 막 하여튼 다들 잘 풀렸어. 한국에서 차 잘 팔았으니까 벤츠 본사에서 그거 인정해줘가지고 승진해주고 그런 거겠죠. 반면 BMW 코리아 사장은 지금 한상현 대표. 이분이 BMW 코리아 직원이었다가 BMW 코리아 대표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한상현 대표 이전에도 한국인 사장 김효준 대표였죠. BMW 코리아가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 사장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김효준 대표, 한상현 대표 이렇게 한국인 대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BMW 코리아 이 한국인 사장이 본사에서도 직급이 꽤 높아요. 김효준 회장 같은 경우는 BMW의 그 7명인가 8명 되는 보드 멤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수입차 회사 사장이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가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라고 하시긴 하겠지만 분위기가 다르긴 달라요. 외국 회사, 이게 다국적 회사죠. 다국적 회사. 다국적 회사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 보통 그 나라 사람을 해외로 발령을 내서 보내는 게 통상적이죠. 이 해외 지사 가서도 돈 잘 벌어와라고 하는 거니까 말 잘 통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여기다 딱 심어놓고서는 돈 벌어오게 이렇게 하는 게 본사의 목적이죠. 근데 이 돈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이 현지화도 중요해. 그 나라에서 그냥 장사만 해가지고 돈만 뽑아올 게 아니라 현지 회사화 완전히 돼야겠다. 요럴 때는 현지인 사장을 내세우기도 하죠. 한마디로 중요한 시장이면 현지인 사장으로 해. 현대자동차도 미국이나 뭐 주요 국가에서는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 이렇게 고용하고 그러잖아요. 벤츠 코리아가 외국인 사장인 거, 반면 BMW 코리아는 계속 한국인 사장인 거. 이게 꼭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사장으로 하니까 좀 한국에 좀 애정도 있고 한국을 위한 뭔가 인프라 구축하고 한국을 위해서 뭐 하고 요러는 게 좀 BMW는 좀 많은 것 같고 벤츠 코리아는 계속 외국인 사장이 그냥 실적 이렇게 판매 실적 해가지고서는 본사에다가 돈 벌어다 주고 뭐 이런 거 약간 내가 이상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좀 댓글로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 사장이 있는 수입차는 다 대단하고 외국인이 있는 수입차는 뭐 안 대단하고 이건 아니에요. 회사 방침에 따라서 현지인을 뽑아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 방침 때문에 외국인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게다가 본사에서 아무도 한국에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인 사장이 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데 내가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지 또. 근데 그냥 이거 외국인 사장, 한국인 사장 요거를 별도로 이렇게 수입차 사장들 얘기 이런 거 뒷얘기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이거 조회수 근데 너무 치명적일 것 같다 이거. 수입차 외국인 사장 하면서 뭐 여자 문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쫓겨나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막 직원들한테 막 폭언하고 막 직원들 막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락간 분도 계시고 현지인이랑 뭐 이렇게 살림차림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조회수는 좀 나오긴 한데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나락갈 수도 있겠구나. 요거는 요거 얘기 안 하는 걸로 요거는 이거 너무 사생활이다 이거는. 여자 문제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띠리링 마지막으로 요거는 얘기했다. 제가 데이터 얘기할 때 다나와 자동차 데이터랑 카이주유 데이터 연구소 요거 두 개를 주로 보는데 요게 좀 차이가 있어요. 수입차 쪽 데이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다나와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협회랑 수입차 협회에서 데이터 받아다가 하는 거고 카이주유는 국토부의 차량 등록 데이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자료 만드는 건데 수입차 협회는 수입차 협회에 소속된 회사들 데이터만 취합을 합니다. 수입차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수입차 이를테면 뭐 테슬라나 페라리, 에스턴 마틴, 맥라렌 이런 거는 취합이 안 돼요. 페라리 같은 거 몇 대
때는 팔겠어.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 이랬는데 몇 페라리도 이거 페라리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작년에 389대 339대나 팔았어? 하여튼 뭐 에스턴 마틴 뭐 이렇게 많이 팔진 않으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이거 크잖아요. 테슬라는 작년에 16,461대나 팔았어요. 르노 코리아가 작년에 22,000대 팔았는데 르노 코리아랑 동급이야 테슬라랑. 근데 테슬라는 집계가 안 돼. 수입차 협회에 가입을 안 해서. 그냥 뭐 테슬라가 수입차 협회에 가입 안 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취합이 안 된다 이게. 좀 우리나라 왔으면은 우리나라 룰대로 좀 해주면은 참 좋은데 이게 취합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하다. 요거 얘기 그냥 하드리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모델 Y가 대단해요. 작년에 수입차 판매 순위 중에 1등이 E클래스, 2등이 5시리즈, 3등이 모델 Y예요. 이 모델 Y가 13,000대 팔았으니까 16,000대 판 거 중에 13,000대가 모델 Y, 3,000대가 모델 X, 모델 S, 뭐 모델 3 뭐 이런 거 팔았나 보네요. 또 중국산 모델 Y 이건 진짜 대단한 상품입니다. 그 정도 가격에 그만한 차가 없어요. 모델 Y 대단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직원들도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